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만 일상의 속도를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박서윤과 김태우는 토요일 오후 외출 준비를 마친 뒤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시어머니 장순덕의 여러 차례 전화 끝에 정해진 모임이었습니다. 넷째 출산 축하를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유난히 강조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시간을 마쳤습니다. 차 안에서 박서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님네 집 앞에 도착하자 김태우는 잠시 시동을 끈 채 숨을 골랐습니다. 박서윤은 괜히 가방끈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현관문을 누르기도 전에 안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오미경이 먼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쪽 팔에는 막내를 안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 와줘서 고마워요. 박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우는 안쪽에서 나오던 형 김정우와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왔냐? 거실 안에는 아이 셋의 가방과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이미 소파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한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보자 장순덕은 반색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얼른 들어와 앉아. 식탁에는 간단한 음식들이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큰아들 부부 쪽으로만 여러 번 오가며 반찬을 챙겼습니다. 박서윤과 김태훈 앞에는 접시 하나가 한참 뒤에 놓였습니다. 그 장면은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막내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김정우는 밤에 잠을 거의 못 잔 이야기와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미경은 아이 셋의 막내까지 더해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여러 번 꺼냈습니다. 장순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 내 키우는 집이 제일 힘든 거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박서윤에게는 묘하게 다른 의미로 남았습니다. 김태훈 역시 어머니의 시선이 단 한 번도 자신들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자 김정호의 말투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이야기에서 생활 이야기로, 생활 이야기에서 돈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분유값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때 김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 그 말에 박서윤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태훈도 형을 바라본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순덕은 두 사람의 반응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버겁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서윤은 이 자리가 단순한 출산 축하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김태훈 역시 형의 눈빛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둔 사람의 기색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모임은 그렇게 축하의 얼굴을 벗고 전혀 다른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김정호의 시선은 계속 박서윤과 김태훈 쪽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는 손놀림에도 묘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미경 역시 막내를 달래는 척하면서도 자꾸만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이들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결국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정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경제적 사정이 심각해. 그 말과 함께 김정우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 학원비, 막내 병원비, 카드값, 생활비까지 구체적인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오미경은 그 말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섞었습니다. 장순덕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보탰습니다. 요즘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것 같아. 김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자세는 부탁보다는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매달 조금씩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김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윤 역시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 건데요? 박서윤의 질문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습니다. 300만 원. 그 숫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태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서윤 역시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장순덕은 그 숫자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너희 형편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니? 그 말은 결정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김정호는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맞벌이고 아이도 없잖아. 반면에 우리는 애가 넷이야. 막내는 이제 갓 태어났고. 오미경은 그 말에 맞춰 고개를 숙이며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를 아는 팔에도 더욱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잠시 말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이미 이 요구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절이 쉽게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바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장순덕은 그 말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윤은 그 순간 자신들이 이미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역시 형과 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자신들에게 꽂혀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거실 안에서는 처음으로 숫자가 가족보다 더 앞에 서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여전히 거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훈도 아무 말 없이 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차례로 보고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이 침묵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오미경은 막내를 아는 채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한꺼번에 부담이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박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김태훈도 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처가 쪽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되잖아.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태훈은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가라면 우리 쪽 처가? 서윤이 본가 말하는 거야? 아니면 형수님 쪽 처가 말하는 거야?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김정호는 입을 다문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순덕의 얼굴에서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오미경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아이만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너희 쪽이지. 그 말이 나오자 김태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서윤 역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이 문제에 끼어야 하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김정호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사돈끼리는 좀 서로. 그 말을 끊고 김태훈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형,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이 아이들에 대해 책임은 없어. 그리고 형, 예의는 좀 지켜. 사돈 어른이라는 말 두고 너희 처가 그러고 있어.
장순덕은 그제야 다급한 듯 말을 보탰습니다. 형이 지금 벼랑 끝이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서윤은 자신의 부모가 이 집안의 계산표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온 순간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역시 이 요구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끝내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아이 숨소리만 미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과 김태훈은 그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순덕은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님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싸늘한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반드시 끝을 보게 될 싸움으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형님네 집을 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지만 답답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운전대를 굳게 잡고 있었고 박서윤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거실에서 오갔던 처가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바로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만 벗은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박서윤이 먼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고 김태훈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실 불이 켜지자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피로가 겹쳐진 얼굴이었습니다. 박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 얘기까지 꺼낼 줄은 몰랐어요. 김태훈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 넘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김태훈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더 이상 추측으로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김태훈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개별 계좌를 들여다보는 불법적인 조회는 할 수 없었지만 다중채무 위험, 연체 가능성, 신용 위험 신호 같은 경고 지표는 업무 범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조심스럽게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이 이어졌고 화면에 경고 표시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된 대출, 한꺼번에 겹쳐 있는 여러 금융사 채무, 연체 위험 단계에 근접했다는 신호까지 함께 나타나 있었습니다. 김태우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닌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이 고개를 들어 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막내 때문만이 아니야. 박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멎었습니다. 이미 여러 겹으로 무너지고 있어. 우리가 돈을 보태도 그건 도움이나 숨통이 아니라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야. 박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네가 흘려왔던 힘들다는 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병원비, 학원비 그 뒤에 숨겨진 구조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박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돈줄로 본 거네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그 말에 박서윤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불편함이 한 줄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참고 넘길 가족사도 미룰 수 있는 고민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숫자와 사실로 끝내겠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장순덕의 연락은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일은 없던 일처럼 넘기자는 말과 함께 이번에는 친척들까지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서윤과 김태우는 전화가 끊긴 뒤
서로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못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김태훈의 말은 짧았고 박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번 자리가 정면 승부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형님네 집 거실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어머니 부부, 고모, 사촌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소리보다 어른들의 숨소리가 더 크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오미경은 막내를 안방에 재워둔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우는 물컵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장순덕은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그 말이 떨어지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박서윤과 김태훈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김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꺼냈던 거 있잖아. 김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달 300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숫자가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거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300을 매달? 그건 너무 큰데. 작은어머니의 입에서 먼저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고모 역시 놀란 얼굴로 김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순덕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맞벌이고 아이도 없지 않느냐. 그 한마디가 이 자리의 본색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그 순간 이 싸움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적인 계산의 장으로 넘어왔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역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들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듯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있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자는 거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박서윤은 마음속으로 이미 준비해 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역시 더 이상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질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뒤집을 폭로가 될 차례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김태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서윤은 남편의 움직임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자고 하셨죠. 김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김정우는 물컵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괜히 손수건으로 테이블만 문지르며 시선을 흘렸습니다. 김태훈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의 눈빛이 일제히 그 봉투로 쏠렸습니다. 300을 매달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차례대로 펼쳤습니다. 박서윤은 그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보는 것은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형 명의로 늘어난 채무입니다. 김정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작은어머니와 고모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낮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융사 5곳에서 동시에 대출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연체 위험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체라고? 카드값도 못 갚는다는 거야? 작은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고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막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아이를 낳으라고 한 사람 있나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서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똑바로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넷이나 선택한 건 형님네였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까지 저희가 나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순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정우는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 어느 정도 알고 계셨죠? 장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로 많은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도와달라는 수준이 아니네. 고모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갈취지. 가족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그 말이 나오자 김정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오미경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매달 300, 저희는 단 한 푼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도 타협도 없다는 분명한 선이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더 이상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거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조차 과하게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숫자들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만 맞잡고 있었습니다. 오미경은 아이가 깰까봐인지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정우야, 이게 전부 사실이냐? 김정우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힘들다 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장순덕은 그제야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넷이고 막내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태훈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 말에 장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항상 큰아들 편에 서 있던 어머니의 자리는 그 순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자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분명한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 말에 박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김정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야, 이건 내가 가족에게 부탁할 문제가 아니다. 고모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까지 박서윤 부부를 향하던 시선들은 이제 김정우 부부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 있었습니다. 거실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순덕은 그제야 갈 곳을 잃은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늘 큰아들 뒤에 서 있던 위치가 한순간에 외딴 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김정우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서윤과 김태우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것은 서류 몇 장과 무너진 신뢰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바뀐 가족관계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도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켰다는 담담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안에서는 그날 이후로 아무도 예전처럼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윤과 김태훈이 형님네 집을 나온 뒤로
그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의 전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역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장순덕의 목소리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거절된 뒤 그동안 말로만 이어지던 관계들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김정호의 일상이었습니다. 급하게 빌렸던 돈들의 상환일이 연달아 다가왔고 더 이상 돌려막을 구멍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체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쌓였고 카드 결제는 곳곳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몇 곳이 정리되었고 병원비도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만 버티면 된다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미경은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이들 또래 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벌려놓은 생활을 가족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문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순덕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늘 큰아들 편에서 말하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그동안 상황 알고도 모른 척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장순덕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위치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을 감싸던 손은 이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박서윤과 김태훈의 일상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걸려오는 압박의 전화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말도 없었습니다.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고 저녁이면 조용한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연락이 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겠지.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쪽에서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김정호 부부는 더 이상 박서윤과 김태훈의 삶에 월별 숫자로 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구도 회유도 미묘한 압박도 모두 멈췄습니다. 돈을 거절당하자 남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각자의 책임과 선택의 무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은 그 일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선은 넘겨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선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호구를 찾으려던 시선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 남은 것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의 인생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호의 전화는 더 이상 이전처럼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체 안내 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카드 사용 정지는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전화기를 붙잡고 밤새 연락을 돌렸지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함께 서류를 보았던 친척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못 돕겠다. 도움을 거절당한 게 아니라 신뢰 자체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차례로 정리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밀리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충당하던 카드도 곳곳에서 결제가 막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미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장을 보고 아이들 또래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더 이상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굳어졌습니다. 힘든 집이 아니라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들킨 집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장순덕의 삶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큰아들을 입에 달고 살며 늘 앞장서서 편을 들던 사람은 이제 어느 자리에서도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장순덕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맨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건네고 눈치를 보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마디를 보태도 대답은 짧거나 돌아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의 서류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침묵은 지금도 사람들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도 그랬던 거 아니냐는 말은 직접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모든 시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순덕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편을 든다는 명분으로 작은아들 부부를 희생시킨 그 선택이 결국은 자기 자리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끔 김정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그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보다 자기 처지가 더 불행하다며 원망하는 말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장순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하나는 큰아들을 감싸던 명분, 다른 하나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어른 대접이었습니다. 반면 박서윤과 김태훈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불필요한 진동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월말마다 300이라는 숫자를 떠올릴 이유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자기들의 생활 리듬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김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렸다면 지금쯤 우리 삶도 같이 무너졌겠지.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건 돈이 아니라 대신 떠안아야 했던 남의 인생이었겠죠. 그 말에 김태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니오라고 했던 선택이 얼마나 큰 분기점이었는지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윤과 김태훈의 이름은 그 집안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다가왔을 때는 가족이었고 돈이 끊기자 관계도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누구든 우리의 삶에 끼어들 수 없어. 돈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을 지킨 쪽은 결국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선택은 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가 낳으라고 하지 않은 아이들이었고 누가 대신 살아주겠다고 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선택에는 각자의 몫이 따르는 것이고 그 몫을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이기심이 아닌 자기 인생을 지키는 용기였다는 걸 이 사연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을 지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마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